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국법 제8강 시간으로서 8. 용도지어,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9.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건폐율이고 하나는 용적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겠는데, 건폐율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은 건폐율은 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폐율의 건자. 그래서 건대. 자, 건대. 이게 뭘 의미냐 하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왜냐하면 대지 면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면적이 있으면 대지 면적이 일단 100이겠죠. 기준으로 보면. 그 중에 건물 면적이 대지 면적보다 클 수는 없죠. 그거보다 좀 작게 짓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이게 대지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건물 면적의 비율을,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물 면적을 60제곱미터로 이렇게 규정을 둔다면 100분의 60 곱하기 100이니까 60%가 됩니다. 60%, 여기 60% 이렇게 규정을 버리면, 이렇게 건폐율을 딱 규정을 주면 건물은 그 대지 면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을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때 초과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면적 자체를. 그래서 건물에 직접적으로 면적을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즉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내 땅이 1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 다 나는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 면적에. 그런데 그 중에 건폐율을 60%로 해버리면 60제곱미터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건폐율이라는 게.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했다는 얘기는 퍼센트로서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그 건폐율은 대지에 대한 수평적인 규제를 해요. 그냥 수평적인. 딱 하늘에서 봤을 때 그 면적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목적은 일조라든가 통풍, 환기, 연소 차단 등 이런 최소한의 공적인 땅이죠.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건폐율의 기준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딱 정해줍니다. 법률에서 정해주고, 그 대통령령으로 그 법에서 정한 거 이하로 또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령이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구는 그거에 맞춰서 또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자, 용적률은 좀 입체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아까는 수평면적으로 하나 딱 바닥 면적만 봤는데, 요번에는 아까 건축 면적 하나만 보는 건데, 건물이 1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2층, 3층, 4층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니까 각 층층층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은 이건 연대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연대. 자, 대는 대지 면적 그대로고, 연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합친 것. 그게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에 대한 입체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목적은 일조, 통풍, 환기, 연소 차단 등을 위해서 건축물 주위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건폐율과 결합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하나 들면, 자, 예를 드는 겁니다. 건폐율이 60%예요. 지금 60%로 딱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용적률이 300%라고 정해져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받는 경우에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바닥 면적을 제일 넓게 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을 제일 넓게 하면서 최대 높이를 지을 수 있는 건 몇 층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따졌을 때 단위를 생각하고 60으로 최대치를 할 수 있잖아요. 바닥 면적을. 자, 이렇게 건물을 높이면 이 층수는 300%니까 총 바닥 면적이 300%인 거예요. 300.
그러면 한 층이 60이니까 60으로 나누면 6, 5, 30. 공이 있으니까 300. 층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면적,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을 최대로 하고, 그리고 그 건축 면적을 동일하게 최대로 넓게 해서 짓는다면 300%의 용적률이 있으니까 5층까지. 그래서 그 용적률을 요 건폐율로 나눠주면 최대 층수가 나와요. 또 층을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요거는 30%만 짓는 거예요. 자, 이 땅을,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을 30% 줄입니다. 그럼 반으로 줄었으니까, 층수를 10층까지도 올릴 수 있죠. 근데 또 주의하셔야 할 게 최고 고도지구, 뭐 최저 고도지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 관련 규정도 봐야 됩니다. 이론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수치가 나왔는데 꼭 이어서 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것도 같이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법에서 정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에 별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먼저 용도 지역 4가지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고 했죠. 도관, 농자, 자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뉘죠. 도시지역은 4개가 있죠. 주상공로,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 도시지역은. 자, 관리지역도 3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왜냐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눈치껏 간다고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가장 보존, 그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전관리지역.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농업생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림지역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가깝다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법에서 딱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도시지역의 그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최고가 70%니까 70% 이하입니다. 다 이하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용적률은 500% 이하입니다. 500% 이하. 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0% 이하고,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더 높게 해주죠. 면적을. 그리고 용적률도 1500%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공업지역은 70% 건폐율이, 그리고 용적률은 400%입니다. 자, 녹지지역은 세게 들어가죠. 녹지지역은 그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녹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규정이 아주 강합니다. 그 건폐율이고 용적률도 강해서 20%, 그리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100%. 자,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은 보존에 관련돼 있으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규정이 세게 들어가요. 강합니다. 그래서 20% 보존관리지역. 자, 그리고 용적률은 80%. 자, 생산관리지역은 역시 20% 이하. 다 이하입니다. 그리고 80%. 농림지역하고 같게 보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에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요 앞에 보존이나 생산보다는 좀 풀어줘요. 그래서 이건 40%입니다. 40%. 그리고 그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입니다. 100%. 좀 앞에보다 좀 커지죠. 여기는. 자, 이제 농림지역은
농업하고 임업하는 지역이니까 여기 2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80%입니다. 80%. 자연환경 보존 지역 역시 20%, 80%. 가만히 보면 요 보존자, 생산자,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20%, 20%, 20%, 20%,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크게 암기해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용적률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제일 완화해 주는 건 어디냐? 상업적이죠. 장사하는 곳은 높은 빌딩들이 많잖아요. 상가를 이렇게 보면 1층짜리 상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높죠. 도심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높게 해주는 겁니다. 높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거, 국토개임이 이용하는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에 또 규정된 아주 자세한 거, 몇 프로부터 몇 프로 사이, 이렇게 70% 이내에서 제1정 주거지역, 제2정 주거지역, 뭐 이런 게 있으면, 전용 주거지역 뭐 내에서의 세율이라는 것들은 또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그 시행령이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만권교재 공법 145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고, 또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규정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 우리 만권교재 1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용도지역의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지정을 안 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는 어떻게 행위제한, 뭘 기준으로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지역의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이 건폐율과 용적률 이 부분에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이 있는데 용도지역을 지정을 안 했어. 미지정.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분.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보존관리지역인지 그 생산관리지역인지 개입관리지역인지 이게 세분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네 가지 도관농자가 있는데 용도지역, 이걸로 용도 어느 하나가 결정했는데 안 돼요. 용도지역이 결정이 안 돼 있어. 어떤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뭘 기준으로 행위 제한을 할 것인가. 이럴 때는 규정이라는 거는 무조건 제일 센 게 기준입니다. 개발을 못하게 해야죠. 요 아무 지정을 안 했는데 도시지역처럼 개발을 하게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가 규정이 안 돼 있으면 그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구나. 발전 좀 못하게 보존을 해야 되니까 항상 보존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도시지역이나 두 번째 세분화된 게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만 지정이 됐지 세부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어느 분지 정해지지가 않을 수도 있고, 관리지역인데 이게 보존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개입관리지역인지 어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존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도 세 개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센 게 보존녹지지역이에요. 보존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보존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인데, 역시 관리지역인데 세부적으로 구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존관리지역. 이 보존자 들어가는 게 다 기준이구나. 자연환경 보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정은 됐는데 세부적으로 안 된 경우는 다 보존자 들어가는 것들이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용적률과 건폐율과 관련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자, 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하나의 대지,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도시적 내에 여기는 도로가 앞쪽에 있다고 해서 이건 상업지역이고, 요 대지는 또 일부는 주거지역이고, 일부는 녹지지역, 뭐 이렇게 걸칠 수가 있어요. 세 개. 하나의 대지에 세 개의 용도지역이 거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잖아요. 대부분 그냥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이런데, 혹시 법률이라는 거는 만약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 이렇게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거에 걸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예를 들어 이게 가장 작다 그러면 이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입니다. 자, 이하일 때, 그럴 때는 뭐 도로변의 띠 모양, 이쪽이죠, 이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가 있다면 도로 모양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있을 때, 이럴 때는 또 660, 가장 작은 거에, 여기서 지금 요거지만 가장 작은 거는 그때는 660제곱미터입니다. 좀 약간 달라져요. 도로는 좀 넓게 봐준다.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 이 경우에는 이 지역이죠. 자,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전체 대지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가중 평균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 건축 제한에 대한 것들은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 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나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중에 반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거예요. 방화지구. 나머지 반은 더 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방화지구하고 다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걸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방화지구이기 때문에 이 전부에 대해서,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뭘 적용한다?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방화지구의 적용을. 다만 그 건축을 할 때 방화지구하고 그 밖에 용도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서 이 가운데 방화벽으로 딱 짓는다면, 그 밖에 방화구역으로 구획되는 경우에 방화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방화구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화벽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어느 일부분이 녹지지역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녹지지역하고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죠. 자, 이럴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각자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만 이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보도지구에 또는 방화지구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보도지구,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전체를 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정리하고, 이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단위 계획. 우리가 용어의 적의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을 배웠는데 다시 한번 그 정의를 환기해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자, 여기서 핵심되는 용어는 도시군 계획이에요.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수립 대상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일부. 어느 한 구역을 특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는 거 꼭 염두에 두고, 도시군 계획은 뭐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뭘 하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 토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그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 항상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계획이 나오면, 국토기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건 다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자,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어떠한 지구 단위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니까 그 준수에 수립할 때 그 준수에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가 도시의 정비, 관리, 보존, 개발 등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 지정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정 목적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등 지구 단위 계획의 중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심 기능, 무엇이 중심 기능인지. 주거를 중심으로 했다면 주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고, 관광, 휴양에 중심을 뒀다면 관광, 휴양에 포인트를 둬야죠.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그 중심 기능이 뭔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지역에 어떤 용도 지역이 있을 거예요. 해당 용도 지역. 그 용도 지역이 있으면 그 용도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것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것들도 수립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 기준이 있어요. 자, 수립 기준은 누가 결정을 하냐? 수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령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거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구역에 여러분들 이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자꾸 헷갈리시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역이 먼저 설정이 돼요.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구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이러한 수립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뭘로 결정한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모든 계획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 나오면 대부분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아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걸 지정하는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하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죠. 계획이라는 거는 수립을 하는 거고, 구역이나 지역 이런 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정권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권자는 바로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 대도시 시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 이런 기관들이 지정권자고, 그리고 참고로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하거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했어요. 자, 시장 군수가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하거나 또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지정을 했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거나 그 수립한 걸 변경하는 경우, 물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이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결정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변경,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합니다. 이렇게 직접 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하고 결정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시장구,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정 도면을 도지사로에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더라도,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것은 시장 군수 본인이 수립하거나 지정한 것만큼은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니죠. 왜 지형도면을 얘기를 하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했어요. 자, 결정을 해서 고시도 했어. 근데 이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되잖아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돼요. 지형도면을 반드시. 자, 이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그 시장 군수가
대도시 시장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 지형 도면을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큼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앞부분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공법 제8강 시간이었고 8. 용도지형,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구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